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60대 말의 여성이랍니다. 저는 남편과의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뼈저리게 깨달은 일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딸이 늘 하는 말이었죠.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평범한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이에요. 이 나이에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말이 우스울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이번 일로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애들은 아들이 맞이고, 그 다음 아이가 딸, 그리고 막내가 아들이랍니다. 큰 아들은 착하고 성격이 뭐랄까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지요. 그렇지만 화가 났다 하면 무서운 측면이 있답니다. 언젠가 회사 일로 뭔가가 잘 안 풀렸던 적이 있었나 봐요. 뭔가를 비닐에 넣어서 싸들고 들어오더니 제 방에 틀어박히더라고요. 걱정이 되어 들어가 보았죠. 소주 2병을 잔도 없이 안주도 없이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책상을 한번 쾅 치더니 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말이 없었죠. 이런 일은 간헐적으로 일어났어요. 내성적이다 보니 마음에 힘든 일들을 쌓아두고 사는 성격이고,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잠시 먹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 딸로 말하자면 사실 이 아이가 아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믿음직한 아이랍니다. 일단 머리가 좋았어요. 공부도 잘했죠. 명문 여자대학교에 입학시켜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는 잠시 직장을 다니다가 그냥 가정주부로 눌러앉더군요. 침착하고 성격이 똑 부러지는 그런 아이지요. 그리고 막내인 우리 둘째 아들이 있죠. 이 아이는 제 형과는 달리 참 명랑하고 낙관적인 아이예요.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어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 오는 부작용도 있었죠. 예컨대 시험이 바로 코앞인데 걱정도 안 하고 자고 있는 일이 허다했죠. 성남아, 일어나. 내일부터 중간고사라고 했잖니.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 한번 하고 공부해라. 지난번에 성적 떨어져서 엄마가 학교에 갔다 왔잖아. 걱정 마세요, 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들어가도 웬만큼 성적 나와요. 이런 식이었어요. 큰아들이 우리 애들 아버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애들 아버지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려서 혼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큰 아이처럼 스트레스가 심할 때 포금을 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꽤 있었죠. 부자가 둘 다 주사 같은 것은 없었지만요. 저는 큰아들의 그런 성격이 늘 걱정되었어요. 어떤 일에 집착하면 무섭게 집착하게 되고 실패할 경우 실망감이 그만큼 크게 다가오지요. 그렇지만 실망하면 또 그 실망감을 남보다 못 견뎌 하는 성격,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성격이라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잠시 치료하던 시기에 아들의 주치의가 해준 말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각자 개성이 또렷한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자라서 각각 출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며느리 둘 있고 사위도 있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큰아들 내외는 저희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집 마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래저래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던 건가 봐요. 요즘 아이들이 어디 시부모 모시려고 하나요? 그런데 정말 안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말에 며느리감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그러자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이 집에서 살 거예요. 집 마련해 주실 걱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 끝났고 그러자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시부모 모시겠다고 하는 아가씨가 어딨어. 네가 강요한 거 아니니? 우리는 괜찮어.
꼭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집 마련해 줄 것이니 나가서 따로 살아. 아들이 집에 와서 이 얘기를 자랑스럽다는 듯이 해주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사양했지요. 사실 며느리 재미를 보기 위해서야 데리고 살아야겠지만 데리고 사는 일도 녹록한 일은 아니거든요. 만일 며느리하고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이러면 그 골치 아프다는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남편도 걱정 반, 기쁨 반이더라고요. 며느리를 데리고 산다. 아이 그럼 여름에 훌훌 벗고 지내지도 못하겠구만. 시아버지 입장에서야 불편한 점이 있지. 아이 그렇지만 당식 생각에 따르지. 뭐 며느리 가까이 두고 며느리 재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도 남편이나 저나 어쨌든 좋다는 감정이 앞섰답니다. 그래서 짐짓 사양하는 척하면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맏며느리를 보았고 그 다음에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인 아들까지 모두 결혼해서 살림을 꾸렸죠. 맏며느리는 원래 우리 딸의 학교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나온 머리 좋은 아가씨였죠. 거기다 인물까지 좋은 아이였어요. 우리 아들도 남못지 않은 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인물이나 학벌 등을 볼 때 며느리는 우리 아들보다 훨씬 좋은 혼처를 찾을 수 있는 아이였죠. 큰아들은 그 성격대로 며느리 될 아이에게 꽤 집착을 했죠. 집에 놀러온 제 동생의 친구를 마음에 둔 것이었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 드디어 동생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나 봐요. 혜선아, 네 친구 있잖아. 왜 명이라고. 그 친구 나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니? 내가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하하 웃고는 있었지만 아주 부끄러운 투로 간신히 딸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죠. 오빠, 걔 오빠하고 맞는 애 아니야. 얼굴 반반한 만큼 주변에 남자도 많고 신분 상승 욕구 같은 것도 있고 야망이 커서 우리 집하고는 안 맞아. 어쨌든 오빠하고는 아니야. 주변에 남자가 많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워낙 예쁘게 생긴 아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딸이 좀 야속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저렇게 콕 집어서 하나 싶었죠. 그래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딸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결심하면 집착이 강한 제 오빠의 성격을 생각했는지 딸아이가 결국은 그 친구와 제 오빠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었죠. 딸아이는 소개를 해주면서도 툴툴거렸어요. 남자들은 정복욕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 남자 관계 복잡하다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소개해달라고 하네. 하여간 오빠 집착에 내가 졌다 졌어. 자리 한번 마련해볼게. 명희 같은 애가 오빠를 좋다고 할 리 없지만 오빠가 하도 부탁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 소개해줘 봐야 둘이 잘 될 리 없다고 단정지었던 딸 아이의 생각과는 달리 둘은 말도 잘 통하고 빠르게 연애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제게 들어와서 멋쩍은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있잖아요. 그 왜 명희가요. 뭘 그렇게 더듬어. 명희가 왜?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요. 우리 결혼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걔가 지금 홀몸이 아니라서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 그거니? 아이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런데 저도 나름 요즘 할머니랍니다. 그런 일이 흉이 되는 세상인가요, 어디? 혼수로 손주까지 챙겨온다는 말도 있다잖아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걱정보다는 기쁨이 앞섰답니다. 아직 손주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확실히 할머니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우리 큰아들 결혼식 날 우리 큰며느리는 마치 선녀가 하강한 것 같았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결혼식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는데 아이고 침 안 흘러나오나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아무튼 며느리한테 홀딱 반해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아들 녀석과 그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살게 되었답니다. 사실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가 있을 때까지도 걱정이 되었어요. 저런 애가 우리 집처럼 평범한 집안에 와서
그것도 시집살이를 잘할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모두 기우였어요. 우리 큰아들이야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원래 천성이 착하고 성실한 아이지요. 며느리도 자기를 잘 내세우지 않는 얌전하고 지순한 아이더라고요. 딸이 얘기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며느리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살았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것 좀 잡숴보세요. 시장에 갔더니 마침 단호박이 싸더라고요. 호박죽 한번 써봤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 호박죽을 다 썼어? 그런 건 또 언제 배웠다니? 우리 출출한데 한 그릇씩 맛있게 비우자꾸나. 그리고는 새 며느리가 쏘어 놓았다는 호박죽이 제대로 쏘어졌나 싶어서 나가보았죠. 색깔도 물기도 모두 딱 알맞은 호박죽이 어느새 냄비에 얌전히 담겨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이런 음식 잘 할 줄 모르는데 우리 며느리는 잘도 해놓았더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인스턴트 음식이라고는 먹어본 일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젊은 아이답지 않게 웬만한 사람들도 사다 먹는다는 간장, 고추장, 된장까지도 직접 담그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렸죠. 아가, 우리도 그런 건 사다 먹은 지 오래됐다. 그냥 사다 먹자꾸나. 우리가 된장, 고추장 대놓고 주문해 먹는 집이 있는데 맛있게 해. 거기서 사오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게 좋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옆에서 맛만 봐주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제가 많이 해보질 않아서요. 그리고 저녁 때 제 남편이 이미 퇴근을 했는데도 시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안방을 떠나지 않고 제 팔다리와 어깨를 주물러주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들이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씨, 우리 방에 좀 와봐요. 내가 물을 엎질렀는데 이불까지 다 젖었어요. 아유, 얼른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팔불출 같은 녀석.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참 웃겨 죽겠네. 정말이지 인생 말년에 복이 터졌다 싶더라니까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서두른 결혼식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죠. 우리 부부가 보는 첫 손주였답니다. 돌잔치도 아주 크게 했죠. 그렇게 첫 손주가 아장아장 귀여운 걸음을 걸을 무렵에 큰 며느리가 두 번째 손주를 임신했어요. 첫 번째 아이가 입덧이 심하다고들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두 번째 아이를 더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무리해서라도 드리려고 했었죠. 며느리는 그것도 모두 마다하면서 입덧을 심하게 해가면서도 집안 살림을 잘 살아냈죠. 아무리 제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두 번째 손주는 딸이었어요. 예쁜 짓만 하는 우리 큰 며느리였어요. 효성스러운 아들과 딸에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에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부부는 행복했답니다. 이 집 아주 늙음하게 복 터졌어. 형님, 며느리가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무슨 복이래요? 우리 며느리는 아예 시집이라면 무슨 원수지네 같이 명절에도 간신히 얼굴이나 비치고 간다우. 우리 애는 아무리 친정에서 좀 쉬다 오라고 해도 그 말도 안 듣는다니까. 우리 두 늙은이 요즘 사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가 몰라. 형님, 그래도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라오. 결혼식 때 보니 천하철색이던데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몸매 하나 변하지 않았던데요. 거기에 또 효성스럽지 건강한 손주들 안겨주지. 부러워 죽겠소. 며느리는 온 친척들 간의 부러움과 칭찬의 대상이었죠.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는 집 밖에 모르는 현모 양처로 사는 것 보고 제일 놀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딸아이였어요. 결코 그럴 애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 오빠에게 딱 꼬집어서 오빠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걸요. 딸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 2년을 같이 살았더랬죠. 그 2년 동안을 지켜보니 올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좀 서먹한 것 같더니 나중에는 살가운 시누이, 올케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딸을 출가시켰고 이어서 막내인 둘째 아들도 역시 짝을 찾아 살림을 꾸렸어요. 모두 제 맘에 드는 며느리 사이였답니다. 큰 며느리를 빼놓고는 인물이나 환경이나 크게 돋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것은 모두 같았어요. 저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큰 며느리만한 보물은 없었지만 둘째 며느리는 둘째대로 예쁘고 사위는 사위대로 기특했답니다. 우리 두 늙은이 이제 아프지 않고 아이들에게 피해 끼치는 일 없이 저 세상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 자신 때문에 많이 불안했어요. 집안 식구들도 저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요. 우선 저희 친정 아버지가 혈압 때문에 일찍 세상을 뜨셨답니다. 저희 남매는 자그마치 7남매였는데 하나같이 40대에 막 접어들어서는 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아니, 제가 제일 혈압이 높고 그에 따른 지병도 많았답니다. 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에 모두 좋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이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하면서도 외줄 타는 듯 했지요. 쓰러져서 얼른 저 세상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누워서 아이들을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불안했어요. 그래서도 특히 제 몸 관리에 힘을 썼지요. 제 몸 하나 잘 챙긴다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빠지지 않고 했고 의사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먹는 것에 신경을 썼지요. 조금이라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멀리 하려고 했었답니다. 아가, 이번에도 수치가 안 좋구나. 이러다가 너희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게 될지 걱정이다. 어머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하세요. 관리 잘하고 계시니 큰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누워 계시게 되더라도 제가 잘 모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어머님께 안 좋은 일이에요. 사실 그랬답니다. 마음 편하게 먹는 것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말대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했죠. 다행히 제 상태는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생각지도 않은 경사가 생겼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들, 딸 하나씩을 보았으니 이제 아이는 그만 낳을 것이라고 했었죠. 요즘 세상에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었으니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덜컥 며느리가 다시 임신을 했답니다. 아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이번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 지우잔 말이냐? 어떻게 애비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건 못할 일이다. 나는 그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들을 나무랬죠. 하지만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아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의논들을 모두 헛것으로 돌리는 일 하나가 밝혀졌어요. 아이가 쌍둥이래, 엄마. 이게 경사예요, 아니래요? 들어선 아이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아들 입에서 나오던 이야기가 쏙 들어갔지요. 며느리는 쌍둥이를 가지면서부터는 심하게 부른 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안 살림을 놓아야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웬만한 일은 자신이 처리하려고 했고 저희 부부에 대해서 여전히 극진했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서 딸 쌍둥이가 태어났지요. 아들, 딸 남매에서 갑자기 4남매가 된 것이었어요. 늙은이들의 손주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인가 봐요. 이미 아들, 딸, 손주가 있는데도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그래도 하늘을 나는 듯 좋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쌍둥이는 마치 인형처럼 얼마나 예쁘던지요. 병원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저렇게 예쁜 것은 처음 보았다고들 했지요. 정말 인형같이 일란성 쌍둥이를 보니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더군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의 외벌이로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이 들어서 맞벌이를 하고 둘을 키우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세상이라잖아요. 아들의 연봉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넷이나 되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까 걱정도 많이 되었죠. 우선 우리 바깥 양반이 그저 소일거리나 했던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바깥 양반은 낚시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낚시광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젊어서부터 낚시 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낚시 용품에 대한 연구도 했고 특허도 한두 개 가지고 있었지요. 물론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서툴렀고 그렇다고 영업하는 사람을 따로 둘 만한 규모는 아니었답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다시 매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있던 공장에서 깨끗하게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한 남편의 연구소이자 생산 공장은 그동안 최소한으로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손주가 넷이나 생기자 몸이 움직이는 한 최대한 일을 해보겠다며 의지를 불사르고 있었죠. 아들도 물론 각오를 굳게 다지고 있었고요. 우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곳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연봉을 꽤 주는 회사를 찾아 이직을 했죠. 며느리도 결혼 전까지는 회사를 다녔지만 이제 큰아이가 벌써 5살이었어요. 그동안 경력이 단절되어서 며느리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죠.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넷이나 되는 아이를 저에게 모두 맡기고 밖으로 나다니는 일을 며느리는 제 건강 때문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집안 살림과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밖에 모르는 그런 살뜰한 주부로 남아있었죠. 그렇게 현실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별탈 없이 세월이 흐르던 중 우리 집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둘째 아들이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애들 아빠가요. 안 좋은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작은 애가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산에 갔다가 암벽에서 떨어졌대요. 지금 그곳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는데 상태가 중한가 봐요.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얼른 남편과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큰아들이 작은 아이가 입원해 있다는 그 지방의 한 대학 병원으로 달려갔죠. 높은 암벽에서 떨어진 만큼 중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둘째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천운이에요. 그곳에서 떨어져서 이 정도라니 말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그 절벽이 사고가 많은 곳인데 이 대부분 즉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의식을 못 찾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자칫하면 누워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죠. 행복하던 집안이 일시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등산을 같이 갔던 둘째 아들의 친구는 연신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이제 기지개 켜고 물 한 잔씩 마시려는 찰나였다고 했어요. 아들이 경치를 본다고 절벽 가장자리로 갔고 둘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아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까마득한 아래쪽에 사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만 보였다고 했어요. 얼른 경찰에 조난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오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게 되었어요. 큰 며느리는 시동생의 이 사고에 크게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며느리 못지않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넷이나 되는 아이의 시부모의 살림의 모든 것을 맡으면서도 시동생의 상태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해서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 와중에도 우리 집의 보물은 역시 큰 며느리였어요. 아들이 서울로 이송되어 온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이들을 제게 맡기고 꼭 병원에 다녀오곤 했어요. 그러던 중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답니다. 아들은 누워있지만 조상님께 추석 차례를 올리기 위해서 새 고부가 도란도란 준비를 시작했죠. 차례에 필요한 음식의 이름을 쭉 적고 필요한 재료까지 꼼꼼하게 챙겨왔지만 일을 시작하니 어디 그렇게 완벽한가요? 뭔가 없는 것이 한두 가지 나오게 마련이지요.
우선 동그랑땡을 붙이는데 들어가야 할 두부가 모자라더군요. 두 동서가 앉아 빈대떡을 붙이고 전을 붙여내는 동안 저는 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리하고 병풍을 치는 등 준비를 도왔죠. 그러던 중 작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두부 좀 더 사올게요. 어머님 들어오시면 뭐 더 필요한 거 있냐고 여쭤봐 주세요. 그럼 제가 장 좀 더 봐올게요. 제가 부엌에 한참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두 며느리가 제가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두부만 사오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려고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고 작은 며느리가 나간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제가 깜빡 잊은 일 하나가 생겼답니다. 차례 지낼 장소를 정리해두고 나가려는 중에 그만 정신이 없어서 병풍 뒤에 청소하던 소형 청소기를 병풍 뒤에 그냥 두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병풍 뒤에서 소형 청소기를 집어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멈칫했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문감 열쇠를 딸깍거리며 열심히 푸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열쇠가 잘 풀리지 않는지 큰 며느리는 상스러운 언행까지 섞어가며 짜증을 내더군요. 병풍 뒤에서 고개만 슬쩍 내밀고 큰 며느리의 행동을 바라보는데 평소답지 않은 며느리의 경박한 모습에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문갑을 열고는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대더군요. 찰칵찰칵 소리가 몇 번 들려오더니 며느리는 다시 문갑을 대충 채워놓고는 급하게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소리 없이 병풍 뒤에서 나와 문갑 쪽으로 다가가 서랍 속 서류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실신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충격으로 제가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딸아이 얼굴이 보였죠. 딸은 제 걱정을 무척이나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딸의 말로는 쓰러진 저를 작은 며느리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큰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히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딸에게 고민 끝에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딸은 무슨 큰 결심이나 한 듯이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다시 병원에 와서 제게 무언가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큰 결심과 함께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자꾸만 혈압이 치솟아 의사는 제게 약을 처방해 주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병실 문 밖에서 어렴풋이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네 그냥 죽게 두지. 왜 살렸대? 이 소리가 마치 악몽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려왔죠. 정신을 차리려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애를 쓰다 보니 어느덧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큰아들과 큰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들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가증스럽더라고요. 이해가 정말 내가 알던 그 큰 며느리가 맞는지 생각이 복잡했죠.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딸이 전해줬던 그 서류를 아들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며느리의 뺨을 힘껏 후려 갈기더군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서류는 쌍둥이 딸과 아들의 친자 관계 확인 서류였죠. 쌍둥이들이 제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죠. 의심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이럴 수가... 평소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그동안 술을 마시며 방황하는 아들의 모습이 왜 그랬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의 행동은 가관이었어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 침대에 던지더군요. 며느리의 행동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였어요. 사실 제 둘째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닙니다. 여기엔 사연이 있어요. 그건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제 앞에 그 서류를 내민 거였죠. 어떻게 이 타이밍에 저 서류를 내밀 생각을 했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젠가는 써먹기 위해 늘 가방 안에 넣고 다녔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이걸 들고 당장 동서에게 가서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방님이 의식이 없는 게 참 아쉽네요. 금 며느리는 우리 둘째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두고 제게 협박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그날 문갑 안에 들어있던 건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서류였어요. 바로 누군가의 유언장이었죠.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유언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네가 어떻게 이 서류를 뗄 수 있었니? 설마 네 시아버지나 내 도장을 훔치기라도 한 거니? 며느리가 답하길 동사무소에서 그냥 떼어줬다더군요. 당사자나 직계 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떼어주는 중요한 서류를 말이에요. 우리나라 행정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예전에 TV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입양하라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하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가정사 파헤쳐서 약점 잡고 협박해서 돈이나 뜯어내는? 아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 귀에 눌리지 않고 드세게 말하더군요. 이게 내 탓만 있는 줄 알아? 당신네 집이 돈 많은 부잣집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 당신 집안이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온 나도 피해자라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잣집이 아니라는 거요. 도대체 왜 우리 집이 부잣집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피해자? 자기 혼자 착각해놓고 어디서 피해자 타령이야? 딸은 큰 며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남자 소문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들락거리며 오빠에게 눈도장을 찍은 게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딸이 대학에 다닐 때 귀티나는 외모 탓에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어요. 그 소문을 고지곳대로 들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드나들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본 모양이었어요. 큰아들과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는 도시락을 준다며 시아버지 될 사람 회사까지 찾아갔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 남편 회사가 그 당시 새로 지은 그럴듯한 건물에 입주해 있었는데 아마도 그걸 보고 우리 집이 부잣집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그저 근검절약하며 살고 있는 소시민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남자 소문 안 좋은 네가 현모양처 노릇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지. 아니나 다를까 경애가 그러더라. 6월 31일에 너랑 여행 갔다고 거짓말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미친. 6월이 30일까지 있지 무슨 31일이냐? 경애는 딸과 며느리와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경애라는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다더군요. 애들 아빠가 물으면 경애랑 같이 6월 31일에 여행 갔었다고 말해달라고요. 그런데 경애가 그랬다네요. 6월은 30일까지밖에 없다고요. 마침 그 전화통화는 자동 녹음이 되었고 경애가 제 딸과 만난 날 며느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 녹음을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봐도 쌍둥이들이 우리 오빠를 안 닮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사 의뢰했어. 그리고 그 검사 결과지를 우리 엄마한테 보여준 거고.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도대체 목적이 뭐였냐? 문갑은 왜 뒤진 거야? 그 유언장 네가 왜 사진을 찍은 거냐고. 아무리 1인실이었지만 목소리가 커지자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를 하더군요.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왜 너한테 그 유언장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목적이 있었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며느리로서 살아준 게 기특해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자꾸나. 아이 둘은 포기하고 쌍둥이는 데리고 나가거라. 엄마, 분명히 명의체에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게 분명해요. 그건 알아내고 보내야죠.
됐어. 그만해. 이젠 내가 너무 힘들다. 너도 더 서 있지 말고 나가거라. 뭐해? 나가라는 말씀 안 들려? 아들에게서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더 대꾸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죠. 병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씩씩대던 딸도 제 오빠의 한숨 소리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눈치이기도 했고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며느리가 그 서류를 사진까지 찍은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딸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유언장의 내용까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제 둘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당시 아이의 엄마는 병 때문에 거의 빈사 상태에 있었고 집은 많이 가난했다고 해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던 그 집은 제 남편에게 아들을 보냈답니다. 둘째의 친부가 제 남편의 친구였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 아들을 정식 친양자로 받아들여 호적에 올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친부모가 역경을 딛고 성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혹시나 그 사람들이 다시 둘째를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야기를 남편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부모가 우리에게 유언장을 주었거든요. 자신들이 죽으면 그 전 재산을 1순위자로 작은 아들에게, 2순위자로 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요. 그래서 제 걱정이 커진 거였어요. 여유가 생긴 그들이 아들을 데려가고 싶어 할까 봐요. 남편은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저를 안심시켰죠. 둘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 말고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걸 눈치챈 사람이 바로 큰 며느리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오며 가며 몰래 엿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며느리가 친양자 입양 관계 서류를 떼고 유언장 사진까지 찍을 이유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 무서운 상상이 들긴 했지만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에 비롯된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둘째 아들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모두 둘째가 하루 빨리 깨어나기를 빌고 또 빌었죠. 저는 이틀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제 몸을 살펴주었어요. 일부러 며느리의 소식은 따로 묻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 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딸은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제게 청심환까지 먹이더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겁을 주나 싶었지만 한 번 쓰러진 전적이 있어서 곱게 청심환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둘째 아들과 등산을 갔던 친구라던 사람이 경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가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은 둘째 아들과 함께 등산을 갔고 직접 추락 신고를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경찰은 실족 사고인지 아닌지를 치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자꾸만 바뀌는 그 친구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에 최근에 입금된 큰 금액의 돈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입금한 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다네요. 경찰은 그 친구와 며느리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더군요. 쌍둥이들과 그 남자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고요. 딸아이는 자신의 추리까지 덧붙여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명희가 작은 오빠를... 됐다. 그만 얘기해라. 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없으면 유언장대로 이 순위자인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갈 테고 그러면 그게 모두 며느리 차지가 될 거라는 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였죠.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던 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 중에도 행운은 찾아오는 것인지
둘째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이 지금 깨어났어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작은 며느리가 급히 전화를 해온 거였죠. 온 가족이 작은 아들을 보러 찾아갔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온갖 줄을 달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눈짓으로 우리를 알아보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저는 어느새 믿지도 않는 신에게 감사함을 연신 전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을 때 경찰에게 명확하게 진술도 했어요. 산 위에는 자신과 친구뿐이었고 누군가 자신을 절벽으로 밀었다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살인 미수죄와 살해 교사 혐의가 그들의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며느리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자 쌍둥이 양육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당장은 아들의 호적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니 내다 버릴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은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고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친구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소송에 이혼 소송까지 소송이란 소송은 모두 걸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모든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도 받아내었는데도 문제는 끝나지 않더군요. 이 일로 인해 아들이 마음을 많이 다쳤거든요. 심성이 약한 아들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예전에 앓던 우울증이 다시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언제나 무표정한 모습으로 지냈는데 아이들에게도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였죠. 마음의 병이 단단히 든 것이었어요. 결국 제가 남은 손주들을 떠맡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작은 아들은 최선을 다해 재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했죠. 제 한 몸 가누면 다행이다 싶을 둘째가 몸을 회복해 나간 후에는 제 형까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함께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하며 형의 옆을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못해주는 걸 몸이 불편한 아들이 해내는 걸 보면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죠.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큰아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약을 달고 살지만요. 시간이 약이라고 이 사건도 조금씩 흐려져 갈 즈음 청주 교도소 옆을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초대받은 자리에 참석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생각나더군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한 게 내 자식을 둘이나 그렇게 망가뜨린 며느리인데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벌 받으며 후회하고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명의 보러 잠깐 들르면 볼 수 있을까? 운전하던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뭐하러 보러 가냐고요. 뒤에 타고 있던 딸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면 감히 이야기를 꺼낼 엄두조차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말하기를 어차피 미리 신청 안 하면 면회가 안 된다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살가웠던 며느리를 떠올리다가 문득 예전에 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함이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신우이긴 했지만 며느리의 친구였던 딸은 그 아이의 집을 따라가 보았대요. 그런데 딸이 알고 있던 그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었다는 거였죠. 어머니가 며느리와 같이 살던 집은 남루한 집이었는데 함이 들어간 집은 그럴듯한 아파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을 언니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 앞에 기둥을 세우고 혼주의 이름을 적고 관계를 적잖아요. 거기서 우리 다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유본중 씨의 오녀, 즉 유본중이라는 분이 유명이라는 우리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였고 며느리는 외동딸이라는 말과는 달리 5번째 딸이라고 써 있었던 것이었죠. 나중에 넌지시 그것에 대해 물으니 어머니가 2번째 부인이라고만 말을 하더군요. 뭐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겠고
나이든 언니 오빠와 떨어져 혼자 자랐으면 외동딸이라고 할 만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걱정이 많으세요. 아마 큰어머니 되시는 분이 혼주석에 앉으실 것 같아요. 저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결혼식에서 못 뵙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 저를 며느리가 긋고 말렸었지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시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연로하신 아버지와 아주 어울리는 연로하신 큰어머니라는 분이 혼조석에 앉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딸이 이리저리 알아보니 며느리의 호적에는 딸이 알고 있는 명의의 어머니의 성함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호적에는 오직 아버지와 다른 한 분의 부인의 성함만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명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나 오빠가 아니라 아버지나 엄마 같은 나이에 언니, 오빠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었죠. 즉 며느리의 친어머니는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신 첩의 신분인 것 같았다고 딸이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며느리가 참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구나 싶어서요. 아무리 환경이 그랬다 쳐도 이런 독한 짓을 저지른 것은 동정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연민을 고개로 가로저어가며 털어냈습니다.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멍을 때리고 있을 때 전화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형도 곧 도착한대요. 엄마 언제쯤 도착하세요? 응, 우리도 거의 다 왔어.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네. 피곤은요 무슨, 이 정도 문제 없어요. 그래도 네가 몸이 힘들까봐 그렇지. 엄마, 저 예전에 비리비리 둘째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 헬스 트레이너 저리 가라 할 만큼 몸 좋은 거. 그 운동도 적당히 해. 지나친 건 안 좋은 법이야. 알았어요. 형 왔나봐요. 그럼 조심히 오세요. 작은 아들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자신이 우리 부부의 친아들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아들 말에 따로 연락을 넣어 만나게 했죠. 의외로 둘째 아들은 덤덤했어요. 혹시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말이에요. 장난스레 부모님이 두 분씩이나 있어서 좋다며 너스레를 떠는 작은 아들이었어요. 아마도 생사의 기로에 서 보았기에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작은 아들의 진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 후로 작은 아들의 친부모님과도 왕래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친구이기도 했으니 서로 가까워지는 건 문제도 아니었죠. 그동안 아들 문제가 끼어 있어서 서로 일부러 멀리한 거였는데 다 까고 나니 오히려 서로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러 온 이유도 바로 그분들의 초대 덕분이었어요. 작은 아들의 친부모님이 보육원을 설립하게 되어서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억지로 자식과 떨어져 지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게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저 내 자식 뺏긴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었어요. 가족들과는 그 보육원에 다 같이 모여 봉사하러 가곤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모르게 어떻게 만난 건지 보육원 선생님과 만나고 있다고 슬며시 얘기한 거였죠. 큰아들이 곁에 누군가를 내어줄 만큼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새로 만나는 아가씨는 참 착한 아가씨였어요. 작은 아들의 친모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 보면 신혼만큼은 확실한 사람 같았죠.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족은 제 자리를 찾아 나가는 중이랍니다. 하마터면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뻔했던 우리 가족,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ばそれである程度金額が確保できることになりますし、はい。話がまとまらない場合には裁判所の方でね、婚姻費用、生活費として月々いくらいくら払いなさい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決定を出してくれますから、はい。まずその状態を作るんですね。はい。はい。で、